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 올립니다. 저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4년 정도 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년도 늦여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절친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만 하면서 대학원 박사까지 하느라 결혼도 늦었고, 그 친구 아내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둘이 결혼을 한 거라서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 정말 알콩달콩 잘 살기도 했고, 딩크 생활을 잘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친구네 집도 그렇고, 아내의 집도 그렇고 여유가 있는 편이기도 했고, 둘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았기 때문에 서울의 값비싼 아파트에서 둘 다 외제차를 끌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초기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 시술까지 받으면서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고, 내색은 안 했지만 저희 애들을 볼 때는 부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두 부부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아내가 암 선고를 받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넘게 그 친구랑 알고 지냈지만 정말 배우자를 잃는 고통이 어마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몇 개월 동안 그 친구는 정말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주고 회사와 집만 오가며 폐인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술을 마셨고, 나중에는 간 수치도 엄청 올라갔고, 초기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있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친한 친구이기에 매일 병문안을 가면서 읍소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픔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네가 이렇게 망가지면 하늘에 있는 아내가 정말 슬퍼할 거라면서 그 친구를 달랬습니다. 친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좀 호전을 보였고, 퇴원 후에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동도 시작하고 등산 동호회도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모습도 예전처럼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랑 그 친구 집이 가까웠기에 저도 같이 운동도 하고 등산 동호회도 나가면서 그렇게 그 친구 마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 친구 아내 기일 때 방문해서 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을 한 번에 쏟아내듯 저를 붙잡고 엉엉 울었고,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제 아내를 놓아주고 너도 네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 건너 아는 여성분을 친구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굴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괜찮았는데 그 친구는 그녀를 몇 번 만나기는 했는데 인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친구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기는 했는데 그 중에 2명 정도 그 친구도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성들은 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의 만남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친구는 자신감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운동과 등산을 빠지지는 않았는데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않고 제가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울증도 다시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친구의 기분을 풀어줄 겸 같이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기도 했고 바다를 좋아했기 때문에 강릉에서부터 고성을 며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그 친구를 잘 알고 있고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꺼냈을 때 반대하는 표정 하나 짓지 않고 친구를 잘 달래고 오라며 경비까지 따로 챙겨줬습니다. 총각 때는 둘이서 가끔 여행을 갔었는데 결혼 후에는 둘이 여행을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푹 쉬고 올 겸 일주일간 연차를 냈습니다. 그 친구도 간만에 여행을 간다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의 외제차를 타고 우선은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강원도로 여행을 가는 게 오랜만이라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선 순두부 맛집에 가서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목해변에 들러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위에는 젊은 커플들이나 젊은 여성끼리 온 무리들도 있었고, 나이가 좀 있는 여성분들도 둘, 셋이서 와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둘이서 카페에 들어오니 조금 의아하게 쳐다보는 눈치였지만 저랑 친구는 워낙 둘이 카페에도 잘 가는 터라 그들의 눈길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 보이는 강릉의 푸른 바닷빛과 파도 소리를 들으니 정말 힐링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너무나도 좋다며 우울한 마음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듯 해변을 걷다가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사진도 찍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떤 여성분들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진을 잘 찍어주고 우리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보내고 횟집을 가서 소주에 회를 먹었습니다. 저도 친구도 회킬러기 때문에 강릉의 싱싱한 회를 폭풍 흡입했습니다. 첫날은 괜찮은 호텔을 잡고 갔기 때문에 호텔에서 각자 침대에 누워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호텔 조식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먹으러 카페를 향했습니다. 경포대도 방문하고 오죽헌도 방문하고 강릉의 명소를 다니면서 즐거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속초로 넘어와서 숙소로 향했습니다. 속초에서는 호텔보다는 바다가 보이는 좋은 펜션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속초 해변 근처의 큰 마트에서 고기도 사고 술도 넉넉히 사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호텔보다는 시설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펜션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는 낭만이 있으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해가 스르르 질 무렵 채소도 씻고 고기도 준비해서 야외 바비큐장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대학교 때 MT를 갔던 기분이었습니다. 바비큐장에는 몇 그룹이 있었는데 남녀 커플들이 주류 이루었고 젊은 여성분들 몇 명이서 온 그룹도 있었습니다. 저희와 정반대 쪽에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두 분이 있었는데 어둡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술을 기울이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술을 마시니 술이 술술 넘어가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술을 마시면서 기분을 내고 있었고 커플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일찍 들어가는 듯 보였고 그러다 보니 옆에 젊은 여성들 무리와 끝에 중년 여성들 그리고 우리만 바비큐장에 남았습니다. 술이 좀 취해서 그런가 옆에 젊은 여성분들이 아저씨인 저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소고기와 해산물을 사갔는데 자신들도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다 못 먹을 것 같기도 해서 음식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세대에 잘 나가는 소주라며 과일 맛이 나는 소주를 몇 병 주었습니다. 옆 테이블만 음식을 주기 좀 뭐해서 끝에 있는 테이블에도 음식을 주기 위해 갔습니다. 그녀들은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녀들도 음식 몇 가지를 저희에게 줬습니다. 얼마 있다가 젊은 여성들은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일찍 숙소로 들어갔고 바비큐장에는 저희와 그 여성분들만 남았습니다. 저도 친구도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인데 저는 그때 무슨 용기가 나서인지 여성분들에게 합석을 제안했고 여성분들도 그에 응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합쳐서 같이 한잔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이 다 술이 취해서 그런지 그리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정확한 나이는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또래이거나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들은 가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여행지에서 볼 것이니 나이든 개인사든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동창으로 자주 이렇게 둘이 여행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남자 둘이 여행 다니는 건 처음 본다며 혹시 취향이 남성인 거냐며 농담을 했습니다. 친구는 술이 취했는지 자신의 사별 이야기를 꺼냈고 여자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 양으로 서로 여행지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첫날 안목해변에서 우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고 우리의 사진을 찍어줬던 여성분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왠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연적인 인연을 알게 되자 우리는 더 친해졌고 다음 행선지를 얘기하다가 여성분들 쪽에서 같이 여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운전을 못해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제 친구 차가 값 비싼 외제차인데 그것도 타보고 싶고 말동무도 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밥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의 성격이 호탕하기도 하고 얼굴도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좀 더 마시다 각자의 숙소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늦잠을 자고 있는데 숙소 문에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니 그녀들이 아침밥을 함께 먹자고 했고 대충 세수만 하고 그녀들의 숙소로 갔더니 아침부터 간단한 요리를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원한 북엇국을 한 그릇 뚝딱하니 속이 풀렸고 우리는 그때부터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친구랑 둘이 차를 탈 때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녀들이 함께 탄 정말 시끌벅적하고 분위기가 업이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녀들의 입담에 우리는 계속 빵빵 터지며 웃음이 났습니다. 관광 명소를 방문을 하고 그녀들이 사주는 맛있는 점심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음료도 같이 마셨습니다. 우리는 숙소를 아직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들이 잡아놓은 숙소로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숙소에 들러 짐을 풀고 유명한 회센터에 가서 각종 회를 떴습니다. 그녀들도 회를 좋아했고 술도 좋아해서 술도 넉넉히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 옥상에는 식당은 아니지만 숙소객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우리는 사온 회와 술을 마셨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다행히 다른 무리는 없어서 우리끼리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을 안 마셨을 때도 유쾌한 그녀들이었지만 술이 들어가니 더 밝아지고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친구가 잘 안 웃는 편인데도 그녀들의 모습을 보고 웃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녀들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친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분이 어떻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지금 너무 좋다며 여성분 중 한 명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간만에 친구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으니 기분은 좋았지만 하루 전 만난 사이라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은 우리와는 먼 곳에 살았기 때문에 만남을 지속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생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녀들이 돌아왔고 우리는 조금 더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10시가 되자 숙소 직원이 올라와 옥상 개방 시간이 마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아까워서 조금 서운했는데 그녀들이 먼저 숙소에서 술을 좀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좀 씻고 오겠다고 했고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고 우리로 씻고 편안한 옷을 입고 그녀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들도 편안한 옷으로 입기는 했는데 완전 민낯은 아니고 가볍게 화장은 하고 왔습니다. 숙소가 넓지 않아 술 마실 공간이 좁았는데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서 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같이 2번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실내에서 마시는 공기가 다르기는 했습니다. 침대가 보여서 그런지 조금 진한 농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사별한 지 좀 됐다 보니 친구의 여성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가 사별 후 여자를 아는 적이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 전환을 할 겸 진실 게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수위로 했는데 다들 나이도 있고 취해서 그런지 점점 질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입맞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등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그런 질문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조금 더 괜찮고 예쁜 여자분이 친구에게 누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고 친구는 진심으로 그녀가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상이라도 한 듯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른 여성분이 저에게 자신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고 사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제 이상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제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마지막으로 왕게임을 했습니다. 왕게임은 진행될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왕이 된 사람은 사람을 지목해서 스킨십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서로 짠 듯 아까 마음에 드는 남성과 여성에게 포옹, 볼에 뽀뽀, 입맞춤 등을 시켰고 그 수위는 점차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달아올랐지만 그녀들도 기분이 업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그런 용기 있는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 손을 잡더니 그녀들의 숙소에 가자며 이끌었고 그녀는 기다린 듯 웃으면서 우리들도 좋은 밤을 보내라며 친구를 쫓아갔습니다. 방 안에 둘이 남게 되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도 이런 기회를 놓치기에는 아깝기도 했고 그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더 예쁘고 날씬하고 아름답지만 남녀가 한 방에서 밤새도록 있게 되는데 참을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그동안 한눈 판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여행지라는 새로움과 흥분감이 있었는지 우리는 단계를 밟게 됐습니다. 입맞춤을 했더니 그녀는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지만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끌었고 제가 오히려 그녀에게 안기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늑대 마냥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순한 양이 돼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녀의 외모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불을 끄는 얼굴이 그렇게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관리한 몸이었습니다. 얼굴은 저보다 좀 더 있어 보였지만 몸은 30대 후반 마냥 좋았습니다. 그 몸에 취해서 불타는 밤을 보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술도 먹고 격렬한 첫날 밤을 보내서 그런지 저는 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그녀가 제 팔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고 그녀의 미모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젯밤 좋았던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자는 그녀에게 장난을 치니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고 잘 잤냐며 제게 입맞춤을 해줬습니다. 저는 맨 정신으로 그녀를 안고 싶어서 한 번 더 안자고 했고 그녀도 좋다며 우리는 모닝 한 판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사실 텐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눈을 감거나 다른 부분을 보면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몸은 정말 좋았기에 너무나도 즐거운 아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만족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쪽 상황을 파악을 했고 우리는 각자 숙소에서 준비를 하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같이 하룻밤을 보내니 이제 차에 탈 때부터 커플이 되었습니다. 친구 옆자리에는 친구의 파트너가, 저랑 제 파트너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으며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녀들은 워낙 유쾌한 여성들이라 어젯밤 일을 부끄러움 없이 얘기를 꺼냈고 친구의 파트너도 제 파트너도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다음 날이 여행 마지막 날이라 남은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는 바다에 가서 놀기도 하고 대게집에 가서 대게도 먹었습니다. 서로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숙소는 커플끼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3시 체크인 시간에 들어가서 각자의 방에 가서 2시간의 행복한 타임을 가졌습니다. 어젯밤에 하루를 보내서 그런지 서로가 익숙했고 다음날 헤어져야 해서 그런지 서로가 애틋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이탈리안 음식에 와인을 한잔했습니다. 이제는 두 커플 다 부부인 양 커플끼리 앉아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두워진 해변을 각자 걸었습니다. 우리 커플은 조용한 곳에 가서 입맞춤도 하고 약간의 터치도 했습니다. 친구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고 우리는 각자의 숙소에서 각자의 파트너와 사랑을 했습니다. 저의 파트너도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아쉬워하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헤어지기가 아쉬워 한 번 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들의 차 시간이 있어서 그녀들을 터미널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쉬워했지만 암묵적으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한 시간을 여행지에서 보낸 잠시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들을 보내고 저와 친구는 남은 이틀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오랜만에 최고의 밤을 보냈다며 좋아했습니다. 사실 친구는 그녀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차후에도 만나고 싶었는데 그녀는 가정이 있는 몸이었고 친구의 애프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많이 아쉬워했지만 가정이 있는 여자와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면 자신의 커리어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접은 듯 했습니다. 그녀들이 업자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이틀 동안 여행지에서 보낸 잠시의 일탈도 정리를 했고 힐링을 하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보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예뻤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제 아내라는 걸 새삼 깨달으니 뿌듯했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여행지에서 보낸 이틀 밤은 추억 저편에 묻어두고 다시는 한눈 안 팔고 아내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도 그날 밤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그 후에 친구를 만나면 가끔씩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도 그때 그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녀를 안으니 여자를 안는 느낌이 너무 절실해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날 이후로 여자를 만나는 거에 적극적이 되었고 얼마 전에 괜찮은 여성분을 만나서 교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분과도 궁합이 잘 맞고 좋다고 합니다. 그때의 여행이 친구에게 좋은 계기가 되어서 좋습니다. 혹시 여성분들도 이 채널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분들, 우리 둘 다 그대들 덕분에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대들도 좋은 추억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사연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20대 초반 여대생을 임신시켜놓고 뒤에서는 장인 장모 재산을 노리며 다른 여자들과 놀러다니는 망나니 사위될 놈의 정체를 사연자분이 알게 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제 남편은 사업을 운영 중이고 시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을 남편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 기반도 꽤 안정적으로 잡혀있고 덕분에 꽤나 유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었고 살림을 할 수 있었죠. 결혼한 후 계속 주부로 살아왔지만 저도 친정이 돈이 조금 있는 집안이어서 다행히 그렇게 크게 남편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돈 걱정 없이 이 나이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딸이 속을 썩였네요. 중학생 때까지 놀기 좋아하던 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니 본인이 의류학과를 갑자기 가고 싶다고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놀기 좋아하던 딸이 공부를 하다니 매우 기특해서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서 많이 지원해주고 도와줬죠. 처음 1년은 힘들어하고 쉽게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저한테 힘들다고 토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놀던 버릇이 어디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본인은 정시로 대학을 갈 거라고 하고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본 현역 수능 시험에서 꽤나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원서 영역에서 또 한 번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2단계 높은 학교에 4차 추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와 남편 그리고 제 딸 셋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2시간 20분 거리라서 딸은 저에게 자취를 하고 싶다면서 졸랐지만 아무래도 딸이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간다면 허락해주겠다고 하여서 기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1년 동안 보내고 집에 들어온 딸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둡고 의기소침하게 있더라고요. 방에서 도통 나오지도 않고 맨날 전화통화만 하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근심 걱정 어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저녁에 울면서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학교 졸업한 선배인데 동아리에서 웰컴 파티라고 졸업한 선배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만난 오빠라고 합니다. 나이는 29살, 군대 갔다 하고 취준 준비생이라고 하네요. 아이 가진 걸 알게 된 건 2주가 조금 넘었다고 했고 생리를 안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2줄로 떴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딸이 너무 어리기도 하여서 지우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딸아이가 너무나도 완강하게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불고 딸이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을 따로 만나 상황 정리를 하고 결국 딸은 휴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이는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딸이 남자친구를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된 거 이쁘게 살라고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본인들이 키우겠다는데. 근데 딸이 남자친구가 취준생이고 딸이 남자친구 집안도 그리 잘 사는 집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휴학 몇 번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지금 나이에 취준이라는데 남편은 차라리 본인 회사 인턴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남편 사업 같이 할 생각하라 하고 딸의 남자친구를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도록 하게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딸이 남자친구가 준비하던 계열이 회사가 제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계열이었고 그쪽 업계에서는 남편의 회사가 꽤 자리 잡고 탄탄한 회사였기에 딸의 남자친구는 완전 횡재한 거였죠. 혼인신고는 아이 낳고 나서 하기로 했고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몸을 좀 추스리고 돌잔치랑 함께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과 제가 못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라도 아무것도 없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지요. 차가 없는 그 녀석을 위해 아이 태어나면 필요하다고 하며 그랜저를 뽑아주었고 아이는 3살까지 우리 집에서 키우고 그 이후부터는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해줄 테니 거기서 신혼 시작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도와줬죠. 처음엔 그 녀석이 제 딸에게도 잘하고 제 딸도 그 녀석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서 참 착하고 실한 놈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요. 딸이 임신 소식을 듣고 딸의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산 지 5개월이 좀 넘었나?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약간 굳은 얼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서는 무슨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남편에게 남편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남편 친구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데 뒤에서 여자를 끼고 있는 남녀 커플 두 쌍이 그렇게 욕을 하더랍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자기가 대학생 새내기를 임신시켰는데 알고 보니 그 집안이 완전 금수저다. 본인은 자기 여친 아빠네 회사에 들어가서 사업 물려받으려고 한다고요. 취준생에서 하루아침에 사업 물려받게 생겼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노려서 인생 폈다고 인생 한방이라면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수다를 떨더랍니다. 그러다가 빨리 장인 장모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재산 싹 다 우리 건데 회사도 내 차지 이러더래요. 옆에서는 여자들이 오빠 누가 들을라 조용히 해. 진짜 오빠 난놈이긴 하다. 여친 애기 가졌는데 이렇게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무슨 배짱이야. 이러고 그 녀석은 됐어. 니네랑 나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몰라. 이러는 겁니다. 듣던 남편 친구가 뭐 저런 놈이 있나 하고 뒤를 돌아서 그놈 얼굴을 확인했는데 웬걸 제 딸의 남자친구 그 녀석이었던 겁니다. 남편 친구는 화들짝 놀라서 술을 먹다 말고 나와서 남편한테 전화를 건 거고 그 사실을 안 남편은 집에 와서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한 겁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안방으로 들어온 딸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고, 무슨 이야기 한 거냐고 빨리 말하라길래 결국 다 말했습니다. 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울고불고 사실 예상했다고, 자기도 한 번 남친이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설마 하고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워낙 잘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넘겼다고 합니다. 제 딸은 울고불고 정신을 못 차렸고요. 겨우 딸 아이를 진정시키고 딸아이 남친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무릎 꿇으라고 하면서 뺨을 날리더라고요. 더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저와 딸아이가 맞고 딸아이 남친은 눈치는 빠른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게 애 아빠가 딸아이 남자친구에게 분을 풀고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딸도 처음에는 심하게 뭐라고 하는 아빠를 말리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화가 났는지 애 혼자 키운다고 너 같은 썩을 놈은 필요도 없다면서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결국에 제 딸과 남자친구는 갈라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도 알아서 사표 내고 나오더라고요. 계약서상 해고 통보를 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고 있었는데 본인이 먼저 나오니 다행이었죠. 당연히 애 아빠는 자기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저 새끼 다시는 이 업계에 발 못 들이게 해줄 거라고 으름장을 냈고요. 사돈들도 다행히 정신은 제대로 박혔는지 저희가 직접 만나 이 모든 사실을 알리니 미안하다고 면목이 없다면서 무릎까지 꿇고 저희한테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놈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본인들을 미워하라고 얼굴 볼 면목이 없다면서 펑펑 울고 제 딸도 울고 그랬네요. 딸 아이는 친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말해서 딸 아이 남자친구 친구들 귀에까지 다 들어가서 완전 쓰레기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실체를 주변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으니요.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딸 아이의 남자친구 바람기와 그동안 했던 실태들을 폭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네요. 다행히 20대 초반 어린아이를 임신시켜놓고 바람핀 놈이 주변에서 좋은 이미지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피하려고 했겠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놈 모가지를 따고 싶지만 이게 최선이었네요. 덜컥 임신해버린 딸아이를 나무랄 마음은 없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힘든 딸아이기 때문이죠. 딸이 아이를 낳으면 제가 많이 도와주고 해서 딸도 복학 신청해서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딸이 손주만 키우면서 인생을 보내게 하고 싶진 않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그놈의 실체를 알고 관계를 미리 쪽냈으니 말이죠. 당분간 저도 딸아이만 보고 살려고 합니다. 저와 딸 그리고 남편 셋이 똘똘 뭉쳐 손주도 건강히 키워내고 행복하게 살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20대 초반 여학생을 꼬셔서 임신시켜놓고 뒤에서는 장인 장모 뒷담에 재산을 노리며 다른 여자와 노는 그런 놈이 세상에 있다니 정말 화가 날 지경이었네요. 부디 따님분과 사연자분이 잘 마음 추스리고 서로 의지하며 상처들을 보듬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도 재밌고 몰입도 높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급 사이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여자입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총 직원 6명인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벌이는 제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대신 남편은 집안이 좋고 외동이라 시댁에서 결혼할 때 집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불편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중견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여서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직 준비할 때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준 남편이 고맙고 미안했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남편이 저보다 적게 벌어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나만 바라봐주고 늙어서 서로 외롭지 않게 알콩달콩하면서 살기만을 바랬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제가 1년 정도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딱 1년만 파견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는 거니까 저도 큰 걱정이 없었지요. 남편은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약간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남편에게 1년만 기다리라고 중간중간 시간 되면은 한국에 올 수도 있고 자기가 나 있는 나라로 여행 와도 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이 터져버렸네요. 파견 나간 지 7개월쯤 한국에 몇 주 정도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자기야, 뭐해?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밥은 먹었고? 집에 별일 없지?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남편은 잠깐 하느라 늦게 받았어. 무슨 일 없지. 밥 잘 챙겨 먹었고. 보고 싶냐? 쨍그랑! 남편이 말을 하고 있던 중 여자 목소리와 함께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지? 순간 말을 못하고 얼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자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여자 목소리에 뭐가 깨지는 소리? 뭐야? 집에 누구 있어? 누군데?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왜 나와? 라고 물었지요. 남편은 응? 뭔 소리야? 이거 TV 소리야. 드라마 보고 있었어. 여자는 무슨, 여자가 집에 왜 있어? 말이 되는 소리래. 방에서 전화 받다가 거실 쪽으로 나와서 TV 소리 크게 들린 것뿐이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자기, 그나저나 왜 전화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으로 저는 딱 느꼈지요. 아, 얘 지금 완전 거짓말 치는구나. 여자 생겼네. 미쳤구나 드디어. 드디어 미쳤어. 1년을 못 참아서 여자가 생겨? 이런 미친놈이. 라고 욕이 올라오는 걸 꼭 참고 말했습니다. 아, TV 소리? 그래? TV 소리구나. 자기야, TV 크게 틀지 마. 얼마나 크게 틀었으면 그렇게 생생하게 소리가 들려. 자기 청력 다 망가진다. 아, 왜 전화 걸었냐고?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여기 혼자 방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자기 뭐하나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한국 완전히 갈 날 5달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알았지? 푹 쉬고 사랑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지금 전화로 화내고 욕해봤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티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역겨운 감정들을 꾹 참고 아무것도 눈치 못 챈 척 이야기했지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충격이 몰려와서 물건을 짚지도 못할 만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얼굴이랑 손이 달달달 떨리는 게 보이고 느껴질 정도였고요.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숨 쉬는 것도 벅찰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입국해서 이놈 새끼 바람 진 거 잡고 끝장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저는 3주 뒤 아무도 모르게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남동생이 로스쿨생이기도 하고 저와 가장 가깝게 지냈기에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제 짐을 맡겼지요. 남동생은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정말 새빨갛게 될 정도로 열을 내고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머릿속으로는 그놈 수십 번은 찔러 죽였다고. 그런데 자기가 법을 배워보니까 대한민국은 철저한 증거재판주의다. 증거 없으면 아무리 혼자서 열내고 화내봤자 끝이다. 다 필요 없고 누나 증거 모아. 증거 모아오면 나머지 재판이랑 소송은 나 아는 선배 변호사들이랑 법조계 사람들 다 동원해서 재판으로 그 년놈들 인생 박살내게 해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소형 카메라 2개를 사서 남편이 없는 오전 시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 화장대 위에는 그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의 향수랑 로션,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팩트가 있었고요. 아예 살림이라도 차렸는지 식탁에는 그 여자와 아침을 먹고 나서 안 치운 밥그릇과 반찬, 그리고 침대 옆에는 여자 잠옷과 스타킹이 널브러져 있었네요. 소파 앞에는 그 여자가 짐을 담아서 온 캐리어가 있었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정말 소리라도 빽 하고 지르고 싶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여자 물건들과 증거가 될 만한 것들 모두 사진 찍고 나왔지요. 그렇게 3일 뒤 저는 카메라를 수거하러 다시 집을 향했습니다. 집을 도착해서 카메라를 수거하고 제 노트북에 연결시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찍혔는지 봤네요. 뭐 아주 적나라하게 찍혔더라고요. 보면서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장면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아주 차원이 다른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당장 푹 건드리면 울음과 함께 폭력이라도 휘둘러 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이성이 툭 하고 끊겼네요. 그 여자 어떤 년인지 내가 쌍판떼기라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저는 신발을 신발장 안에 숨겨두고 기다렸습니다. 저희 집이 1층이에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며 있는데 아파트 입구 쪽으로 제 남편과 어떤 여자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사진 찍어두고 저는 베란다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이를 바득바득 갈며 기다렸네요. 띠띠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당장 뛰쳐나가서 머리채를 잡을까 하다가 둘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가만히 있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서 치킨 배달시키고 여자는 오빠 나 오늘 하고 싶어 하면서 남편을 쪼르고 아주 생쇼를 떨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안방에 들어가 옷 벗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있는 베란다 뒤에가 바로 안방이거든요. 녹음기 켜고 아주 생생하게 녹음했네요. 참다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안방으로 바로 쳐들어갔습니다. 뭐 여자는 거의 속옷바람으로 있었고 남편은 사각 반스만 입고 있었네요. 제 얼굴 보자마자 남편은 완전 깜짝 놀라서 와이씨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뭐야? 라고 소리치고 그 여자는 엄마야 어떡해 나 이러면서 황급히 옷 입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 골빈년이구나. 안방에 걸린 신혼사진을 보고서도 그 짓을 하려고 해? 너 상간녀야, 알지? 너 인생 쫑난 거라고. 내가 있잖아, 한성격 하거든. 그냥은 못 보내주지. 어디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해? 그냥 꺼져. 하면서 그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옷을 뺏어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속옷바람인 상간녀를 현관문 앞까지 질질 끌고 데려가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궜지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안에 있는 걸쇠를 걸고 문이 안 열리게 해놨습니다. 쾅쾅쾅 거리면서 문 열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는 상간녀를 뒤로 한 채 저는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갔지요. 남편은 그새 윗옷을 입고 바지도 황급하게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바지를 올리려는 남편을 향해 상위에 있는 스탠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내가 몇 주 전에 너한테 전화 걸었을 때 들렸던 여자 목소리, 그 목소리를 TV 소리라고 우기면 내가 깜빡 속을 줄 알았지? 나는 너한테 나 한국 간다고, 너 보고 싶다고, 만난 거 먹자고 전화가 온 거였어. 그 전화 안 걸면 어쩔 뻔했어. 평생 네 바람기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 뻔했네. 다 됐고 나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입 아파. 그냥 꺼져. 저 여자랑 살림 차리던지 알아서 해라. 나가. 꺼져라. 무릎 꿇지 말고 빌지 말고 그냥 꺼지라고 라고 말했지요. 답답하게 남편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진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뒤에서는 상간녀가 문 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당장 안 나가면 옆에 있는 골프채로 확 패버린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허겁지겁 바지를 올리며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옷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서 한 방 날리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바지를 발 양쪽에 걸치고 뒤뚱뒤뚱 뛰어나가더라고요. 신발장에서 바지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진짜 초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죠. 하도 밖에선 상간녀가 문 두들기고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웬 벌거벗은 여자가 있으니 깜짝 놀라서 비 올 때 아파트 복도에 까는 거적대기 보직포를 가지고 그 상간녀 몸뚱이를 가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거적대기를 걸친 상간녀 그리고 경비 아저씨 셋이서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을 저는 베란다로 지켜보았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동네 얼씬도 안 합니다.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나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놈과 상간녀를 집에서 내쫓고 저도 그 집에서 나와 남동생 집으로 갔지요. 남동생에게 증거를 넘겨주고 소장 준비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남동생 선배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사건을 맡겼지요. 몇 주 뒤 저는 일 때문에 다시 출국해야 했기에 굉장히 빠르게 소장을 접수해서 고소를 했고요. 그렇게 저는 해외로 나가서 일을 마무리 짓고 나서 11개월이나 더 재판을 진행했네요. 남편 놈 명의로 된 집은 저에게 재산분할 때문에 절반이 넘어왔고 나머지 위자료도 전부 받아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은 남편 회사의 소문이 쫙 퍼져서 결국 남편 반강제로 사표 냈다고 하네요. 남편이 외도 소식을 알게 된 시댁 어른들은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아주 불효자가 따로 없었네요. 뭐 이제는 제 알바 아니지만요. 여튼 진짜 그 아파트를 들썩였던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오빠 오셨네요. 서레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와도 헤어질 정도로 푹 빠진 여성과 현재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끝내야 될 것도 알지만 이성보다는 본성에 이끌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그녀와의 사랑 이야기 사연 보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10여 년 전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이 된 이후로 정말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얼굴도 그리 나쁘지 않은지라 요즘 말로 하면 인싸에 가까웠습니다. 반면에 짝꿍이었던 친구는 조금 내성적인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별로 없었고 대화가 잘 이어나가지 않아 친해지기가 힘들었지만 일단 친해지고 보니 생각도 깊고 속도 깊은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친구랑은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었고 절친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 그 친구는 아버지와 동생 한 명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것 때문에 중학교 시절에는 다소 우울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친구를 보았을 때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가끔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초대해서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집밥을 먹으며 너무나도 좋아했던 친구였기에 종종 우리 집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네도 몇 번 가기는 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시기 때문에 좋은 집에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 많기는 했지만 무언가 쓸쓸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아줌마를 고용해서 집안일을 맡기기 때문에 깨끗하기는 한데 정말 엄마가 없는 집에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3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저를 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집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 친구는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정말 예뻤거든요. 절친 동생이라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집에 가면 오빠 하면서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보였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동생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여동생이 있는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계속 거절하던 그 친구도 제가 조르고 조르니 결국은 집 방문을 허락했고 친구 여동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부푼 마음을 안고 친구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친구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고 문이 열렸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분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저는 당황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화장도 하지 않고 실내에서 입는 원피스를 입은 수수한 옷차림이었는데, 원피스 위로 봉긋 솟은 가슴이 정말 육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 친구의 엄마라고 소개하였고,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아서 그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후에 샤워를 하고 나왔고, 그 친구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아버지와 재혼한 새엄마이고, 나이는 우리보다 13살 많았습니다. 나이 어린 새엄마를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는지 그 친구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저는 저렇게 섹시한 새엄마가 있다니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친구랑 방에서 게임을 하며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되자 그녀는 맛있는 요리를 한 상 차려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친구네 집에 오면 항상 치킨이나 피자 같은 배달 음식만 먹었는데, 처음으로 그 친구 집에서 집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어리기는 해도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우리 엄마 요리보다 더 맛이 있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젊은 엄마라 그런지 예쁜 그릇에 정말 먹음직스럽게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신 친구 아버지와 그녀, 귀여운 여동생, 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서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친구 여동생도 오랜만에 본 거라 정말 귀엽고 예뻤지만 저의 모든 감각은 친구의 새엄마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조심하기는 했지만 은근슬쩍 그녀의 얼굴, 가슴, 하얀 손을 흘깃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저런 아름답고 어린 여자와 재혼을 한 친구 아빠가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 그녀를 매일 안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생각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제 몸이 일어서서 딱딱해졌는데 잠재우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온통 그녀 생각만 났습니다. 그때까지 여자와 사랑을 나누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날 몇 번이고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에게 조르고 졸라 몇 번 더 친구네 집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그녀는 외출을 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친구와 저는 다른 지역의 다른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이 되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친구와의 연락을 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전화를 하긴 했는데 잘 지낸다고 하는 그 친구의 목소리에도 뭔가 우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성격상 아마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저도 여자친구가 생겨서 시간이 잘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1학년 끝나기 전까지도 3번은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 친구네 집에 가고 싶다고 졸라보기도 했지만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매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니 그녀 생각이 너무 나서 보고 싶기는 했지만 친구의 단호한 거절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1학년이 끝나고 군대에 갔고 저는 여자친구가 조르고 졸라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입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고 저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일병을 달고 휴가를 받아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군대에서 구타와 괴롭힘을 못 견디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죽고 몇 개월이나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다른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뿌려진 장소에 찾아갔고 그 친구가 잠들어 있는 곳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씩 시간이 날 때면 그 친구를 찾았고 갈 때마다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교 졸업을 하고 저는 고향에 있는 나름 괜찮은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소개팅을 받아 어리고 예쁜 여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잠자리에서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 사귀었던 여자친구, 복학 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도 관계를 했지만 그녀처럼 잘 맞는 여자친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태를 드나들었고 그녀도 저와의 관계에 무척이나 만족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1년 반쯤 사귀었을 때 동네 친구와 둘이 호프집에서 술을 한잔 하러 들어갔습니다.
호프집에는 몇 테이블 없었는데 한쪽 테이블에서 여성 두 분이 가볍게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자리 위치상 한 명은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한 명은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여성분 외모상 우리보다 10살 정도는 연상으로 보였고 그 여자분도 예쁘기는 했지만 오히려 얼굴이 보이지 않은 여성분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같이 간 친구가 취했는지 객기인지 갑자기 그쪽 테이블에 가서 합석을 제안했고 얼굴이 보이던 그분은 어린 남자들한테 합석 제안을 받았다며 아직 자기네들 안 죽었다며 깔깔깔 웃으며 합석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던 여자분은 좀 불편한 듯 거절하였지만 이윽고 우리는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석을 하면서 뒷모습의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새엄마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는지 당황해했고 술을 먹는 내내 별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구와 제 친구는 서로 통했는지 둘이 웃고 떠들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눈이 맞아서 먼저 일어나 텔로 향했습니다. 저와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나 술도 깰 겸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사고 그녀의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는 내내 말이 없었고 저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속도에 발을 맞춰 걸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다다랐고 그녀는 저를 보니 죽은 친구 생각이 난다며 예전에 자신이 해준 밥을 좋아했던 친구와 제 기억이 떠올랐다며 다음에 밥 한번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하고 집으로 돌아와 몇 날 며칠 전화기를 부여잡고 연락을 할까 망설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고 며칠 뒤 그녀가 집에 오라며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그녀의 집에 방문하자 그녀가 혼자 있음을 알았습니다. 친구 아빠는 출장을 가셨고 친구 여동생은 대학생이라 타 지역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와 단둘이 집안에 있는 상황이라 묘한 기분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죽은 친구를 생각하며 저에게 밥을 대접해주는 건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하늘에 있는 친구를 위해 위로주를 하자며 그녀는 와인을 한 병 가져왔고 저희는 술을 마시며 친구를 기렸습니다. 그러다 우리 둘 다 취기가 올라왔고 그녀가 갑자기 우울해하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달래기 위해 등에 손을 대고 다독거리자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는 많이 울어서 그런지 몸이 뜨거웠고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술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나누는 사랑은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여태까지 몇 명의 여자와 사랑을 나눠봤지만 그녀와의 사랑은 기존의 저의 경험을 송두리째 부정시킬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녀는 아침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준비해놓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 번 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와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했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원했고 우리는 평소에는 텔에서 친구의 아빠가 출장을 가는 날에는 그녀의 집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중독이 되었고 그녀와의 사랑을 나눌 때도 여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녀를 한 번 맛본 이후로 여자친구와의 사랑은 저에게 아무런 흥분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고 여자친구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그녀에게 빠져버린 저는 여자친구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기에 이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간 그녀와 텔에 살다시피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장가가기 전까지 자취를 하면서 집안일도 해보려 한다는 핑계로 작은 아파트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센스 있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자취방을 꾸미니 마치 우리들의 신혼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집에서 사랑을 나누다 보니 심적으로도 좀 더 편했고 돈도 아끼니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와서 요리도 해놓는데 그런 날은 그녀가 더욱더 사랑스러워 더 격렬히 안아줍니다. 그녀는 친구 아빠와 연애를 하고 결혼 초기까지는 친구 아빠와의 사랑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구 아빠도 나이가 들었는지 시들시들해지고 잘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몇 년간 거의 독수공방 신세였다고 합니다. 여자로서 남자에게 사랑을 못 받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혼했다고 합니다. 저를 집에 초대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저를 보니 자기도 모르게 욕정이 생겼고 저와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저를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자기를 마구마구 사랑해주고 마구마구 사용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그녀와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지만 친구 아빠의 아내였던 그녀와 결혼을 할 엄두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저뿐만 아니라 그녀도 힘들어질 테니깐요. 그냥 지금처럼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느끼는 것에 만족합니다. 저도 그녀도 지금 마음 변하지 않고 서로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나이는 35살, 평범한 회사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경험입니다. 제 친구 부부 박민수와 이지영과 얽힌 이야기인데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지영이와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말을 나눠본 적이 없었죠. 왜냐고요? 지영이는 정말 학교 퀸카였거든요. 인기도 많고 항상 주목받는 친구라 제가 다가가기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러다 대학에 들어와 같은 과에서 지영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색하게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인사를 나눴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같이 다니게 됐죠. 고등학교 시절 범접할 수 없던 그녀가 대학에서는 정말 순박하고 귀여운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학과 과제를 계기로 민수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민수는 정말 인싸 중에 인싸였죠. 잘생기고 성격 좋고 매력적이라 주변에 늘 사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금세 친해져서 찐친 트리오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과제며 시험 공부며 같이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나 지영이 좋아해. 순간 멍해졌어요. 저도 지영이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먼저 고백한 사람을 응원해주는 게 암묵적인 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접고 민수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민수처럼 잘생기고 능력 있는 친구가 지영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지영이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민수와 지영이는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저는 지영이를 제 마음 한켠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갑자기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둘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셋이 모였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지영이를 만나자마자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남편에게 무슨 이벤트를 하려고 나를 이렇게 불렀을까? 그런데 지영이는 울기 직전에 얼굴이더라고요.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바로 말을 돌렸죠. 미안, 무슨 일 있어? 혹시 민수가 바람이라도 피우나? 제 말에 지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왜 이놈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한참 침묵하던 지영이가 조용히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재우야, 우리 남편 정말 바람 피는 것 같아.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물었죠. 진짜야? 무슨 증거라도 있어? 그러자 지영이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여자의 직감 같은 거야. 그 말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영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재우야, 나 좀 도와줘.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나. 그러면서 불륜 현장에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솔직히 저 이런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영이가 너무 간절히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알았어. 한 번만 도와줄게. 하면서 승낙을 했죠. 그래서 어느 날 민수가 주말에 출장 간다는 말을 듣고 지영이랑 같이 민수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흥신소 같은 데 맡기고 결과만 기다리자고 했는데 지영이는 꼭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 어쩔 수 없죠. 친구인데. 추적 당일 민수의 차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설 때부터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지영과 저는 그의 차를 멀찍이 따라가면서도 서로 말이 없었죠. 민수는 분명 대전으로 출장 간다고 했는데 차가 가는 방향이 이상하게도 남쪽이 아니라 동쪽이었어요.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타더니 하남 쪽으로 빠지더군요. 처음엔 혹시 길을 잘못 든 건가 싶었지만 지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핸들을 꽉 잡고 따라가고만 있었어요. 차는 하남을 지나 광주로 향했고 결국 외곽의 한적한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침내 민수의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 앞에 차를 세우더군요. 저와 지영은 긴장감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조용히 차를 세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집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어린아이를 손잡고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민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어요. 민수는 그 아이를 보고 한껏 밝아진 얼굴로 우리 딸, 오늘 뭐하고 놀았어? 라며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더군요. 민수는 아이의 볼에 뽀뽀까지 하면서 정말 평범한 아빠처럼 행동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와 지영은 서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숨이 멎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꼭 깨물며 울음을 삼키려고 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저도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우리가 알던 민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영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라 핸들만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영이 갑자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재우야, 오늘은 도저히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민우의 흔적이 있는 집에 나는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리던지 저는 지영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잠깐 바람 쐬러 가자. 저는 차를 돌려 서울 외곽에 있는 언덕 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심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장소였죠. 차에서 내린 지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재우, 나 사실은 알고 있었어. 너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가끔은, 정말 가끔은 내가 민수가 아닌 너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가슴 한켠에 숨겨두었던 지영이를 향한 마음이 뚫고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농담하듯 말했죠. 당연히 나를 선택했으면 더 좋았지. 지금 알았냐? 그러면서 일부러 장난스럽게 덧붙였어요. 내가 사용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내가 밤일도 더 잘할걸? 지영이는 그제야 웃으며 시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었죠. 배고프다. 오늘은 장어 먹고 싶어. 저는 지영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려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쏘냐? 내가 운전하느라 피곤해. 그러자 지영이도 맞장구 치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쏜다. 싸.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 밝은 분위기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더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영이와 장어집에 가서 밥을 먹으며 한 잔씩 나눴습니다. 저는 마치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부러 즐겁고 가벼운 이야기만 하려고 애썼어요. 지영이도 처음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깊은 한숨은 감출 수 없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서인지 지영은 어깨를 오므리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호텔로 데려다 주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운전만 했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지영에게 방키를 건네주며 여기서 푹 쉬어. 난 이제 집에 갈게.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지영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꼭 깨물었고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였지만 조심스럽게 그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영아, 너무 혼자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뭐든 말만 해. 내가 널 위해서 다 할게. 그 순간은 정말 단순히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도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영이는 그동안의 서러움을 토해내듯 밤을 함께 보냈어요. 그날 이후 지영이는 저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저도 그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동안 숨겨왔던 지영이를 향한 저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 튀어나와 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와 지영이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지영이는 결국 민수와 이혼을 했어요. 민수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는지 순순히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더라고요. 근데 놀라웠던 건 지영이가 민수에게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했냐 같은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정이 완전히 떨어졌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미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지금 지영이는 제 옆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웃는 날이 더 많아지길 바라요. 저도 지영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느냐인 것 같아요.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저와 지영이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들꽃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옛날 전라도 어느 고을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순박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심성을 지니고 있었지요. 이러한 성격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아첨이나 꾀임에 빠지기도 했지요. 그는 일찍이 무과 초시에 급제했으나 지방이다 보니 더 큰 뜻을 품고 넓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여 한양에 가서 벼슬 한 자리쯤은 쉽게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해마다 살찐 말을 타고 다른 말에는 짐을 가득 싣고 한양으로 올라와서는 권문세가와 친분을 맺고 부잣집과 교류하면서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김생은 한양의 기생집에서 선비들과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술상이 풍성하게 차려지자 선비들은 한 목소리로 김생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김생 자네 덕에 많은 선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구먼. 우리가 어찌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한양의 권문세가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분이니 곧 벼슬 한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겠어요. 김생은 선비들의 아첨에 살짝 웃으며 술잔을 들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김선비, 오늘도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풍족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그 마음 씀씀이가 넓고 후하옵니다. 벼슬 한 자리쯤이야 대감께선 금방 얻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선비께서는 곧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실 테니 우리도 대감 덕분에 큰 혜택을 입을 수 있겠지요? 아이고, 저는 여러 선비님들만 믿겠습니다. 한선아리께 제 이야기 좀 잘 말씀드려 주세요.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김선비를 추천드리지 않으면 누굴 추천합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김생의 돈에 있었을 뿐이었지요. 김생이 쓰는 돈이 많을수록 그들은 더 자주 그를 찾아와 아부하며 술을 청했습니다. 김선비께서는 분명 벼슬에 오를 것입니다. 맞습니다. 김선비께서는 곧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니 지금의 고생은 나중에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수많은 사람과 닥치는 대로 만나고 다니는데 가진 돈을 물 쓰듯이 써가며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 안면이 있는 사람 중에는 김생을 이용해 술이며 밥이며 잔뜩 얻어먹거나 기생집에서 늘씬하게 벗겨먹는 이도 있었지요. 벼슬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교한 사람을 만나 사기를 당하고 떠돌이들 패에 속아서 허송세월만 할 뿐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4, 5년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재산은 거의 탕진하게 되었고 결국 정신을 차리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얼마 남지 않은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귀향을 하자 집안 어른들과 동네 사람들이 김생을 비웃었습니다. 쯧쯧,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도 벼슬 한 자리 못 얻다니. 나 같으면 죽기 살기로 한양에서 뼈를 묻을 텐데 무슨 얼굴을 들고 그 꼴을 하고 내려온담. 그러게 말이에요. 한양 가서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왔겠지 뭐. 흥청망청 술이나 퍼마시고 기생집에 가서 기생이나 끼고 놀다 왔나 보지. 동네 사람들은 김생만 보면 조롱하고 비웃고 하여 더 이상 부끄럽기도 하고 분통이 터져서 고향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김생은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 돈 수십 냥을 만들어 말에 싣고서 한양으로 다시 떠났어요. 벼슬 얻을 계획을 세우되 이번에도 벼슬을 얻지 못하면 주막집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다짐했답니다. 충청도 초입에 다다르자 날이 저물어 주막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져 빨리 비를 피할 곳을 찾다 보니 멀리 숲을 사이에 집 한 채가 보이는지라 말을 달려 그 집 앞으로 갔어요. 이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을지요? 비도 오고 날도 어두워지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김생은 조촐하게 저녁을 얻어먹고 젖은 옷을 화롯불에 말리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늦어 비는 그치고 밖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 먼 곳에서 여인이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구슬프고 처절한 통곡 소리에 김생은 주인에게 물었지요. 이게 어떤 여인의 통곡 소리인가요? 글쎄, 몇 년 전 근처에 몰락한 양반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지요. 노부부에게 미혼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남의 집 날품팔이를 해서 겨우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칠 전 갑자기 노부부가 돌림병으로 함께 죽고 아들 역시 따라 죽으니 딸 혼자만 남게 되었지요. 타지에 내려와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시신 세 구를 아직 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통곡하면서 저리 슬프게 울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생은 측은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김생은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여인네 집을 찾아갔어요. 계십니까? 이렇게 누추한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처녀가 나왔는데 김생이 보니 굶주림에 시달렸는지 초췌한 모습을 하고 슬픈 일을 거듭 치르는 바람에 쑥대머리에 얼굴에는 때가 새까맣게 묻어있고 옷은 제 몸을 다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하였지만 조금만 가꾸면 수려하고 고상한 자태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생은 여인을 마주하자마자 그 처절하고 고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왔어요. 여인은 다가온 김생을 경계하듯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눈물마저 메말라 더는 흘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했어요. 어젯밤 구슬프게 울던 여인이 바로 처자였소? 김생의 부드러운 질문에 여인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인지 입을 떼는 것조차 힘겨운 듯 보였지요. 그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어르신께서 왜 여기에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은 비천한 여인네에게는 더는 물으실 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디며 부모님과 오라버니를 떠나보낸 이 슬픔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있을 뿐입니다. 김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여인의 초췌하고 말라붙은 입술, 떨리는 손끝, 그리고 비통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여인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다가섰지요. 처자의 사연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도 무거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이 비참한 상황을 어찌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있겠소. 일이 된 이상 내가 처자를 돕고 싶소.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닌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후 작게 입을 열었지요. 저를 돕는다고 하셨습니까? 어르신, 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애원하고 도움을 청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안이 몰락했을 때 친척들은 등을 돌렸고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조롱만 했습니다. 제 손으로 부모님과 오라버니의 시신을 거두지도 못한 채 이처럼 외롭게 울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지며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했습니다. 김생은 여인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처자, 나의 마음은 다료. 나는 당신을 돕겠소. 진심으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이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소. 그대의 고통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소. 여인은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 눈으로 김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가 비로소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희 집은 몰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벼슬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집안을 단단히 꾸리셨습니다. 오라버니는 학문의 능의 선비로서의 길을 밟고 있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화목하고 아무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반정이 일어나면서 저희 집안은 하루아침에 원수로 몰리고 아버님께서는 모든 관직을 빼앗기고 우리가 살던 집까지 불타버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덜덜 떨며 말을 이어나갔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애절해졌습니다. 집을 잃고 이곳으로 내려와 남의 집 품을 팔아 겨우 먹고 살아야 했어요. 날품파리조차 구하지 못한 날이면 저희 가족은 찬밥 한 그릇으로 한 끼를 때우며 허기를 달래야 했지요. 그러던 와중에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돌림병에 걸리셨고 저는 그저 그분들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라버니께서도 부모님을 간호하시다가 병이 옮아 함께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몸은 고목처럼 메마른 나무가 흔들리듯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그분들 모두를 두고 저 혼자 이렇게 남아있으니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야 하는 이 고통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져갔고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생은 그런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여인의 어깨를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오. 처자, 내가 있소.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줄 것이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이 처자를 돕기 위해 나를 보낸 것이라 생각하시오. 김생의 따뜻한 목소리에 여인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너진 그녀의 마음을 조심스레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어 김생을 바라보았지요. 어르신, 제가 감히 무슨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제 곁에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라 하시니 저도 그 마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김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부모님과 오라버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겠소. 이제부터는 천천히 그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생의 도움으로 이제야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은 듯 했지요. 그리고 김생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생은 처녀의 안타까운 곡절을 상세히 듣고 행장 속 돈을 꺼내 하인에게 주며 삼배와 무명, 관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두어 염습하고서 집 뒷마당에 깊이 묻어주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어르신이 이렇게 제 암담함을 해결해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처자를 도왔을 것이오.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오라비를 잘 모셨으니 처자가 살아갈 방도를 구하시오. 그리고 처녀에게 묻기를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까? 제 외가가 영남에 있사온데 처녀 혼자의 몸으로 그곳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오늘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처리하게 되었으니 소인의 한을 풀었습니다. 다른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죽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은 없겠지요. 처녀의 죽는다는 말에 깜짝 놀란 김생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이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여인이 죽다니요. 내가 가마와 말을 빌려서 영남 외가로 보내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처녀는 김생의 호의에 감사할 따름이었지요. 김생은 하인을 시켜 가마를 사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처녀는 가마에 태우고 김생은 가마를 따라 걸어서 영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어른께서 고생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처자가 아직 어리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시지요. 그렇게 몇 날이 걸려 처녀의 영남 외갓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처녀의 외가에 함께 도착한 김생은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처녀를 그 집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처녀의 가족 장례를 치러주고 영남까지 데려다 주느라 돈을 많이 쓴 김생은 말을 팔고 걸어서 산 넘고 물을 건너 고생 또 고생하여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생이 태어나 처음으로 이런 고생을 하였어요. 한양에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니 그의 빈궁한 몰골을 보고 모두 냉대하여 누구 하나 김생을 위해 벼슬을 주선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생은 초시에 급제는 했었으나 활 쏘는 재주도 부족하여 특별 채용 시험도 거론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한양에는 그를 이끌어줄 연줄도 없으니 관직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도 기대하기 어려웠지요. 다만 사람들을 따라 병조 판서에게 명함만 내밀고 한 차례 사정을 아뢰어 부탁하고 돌아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선비들이 병조 판서의 줄을 대어 관직에 나가는 일이 있어 김생도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더욱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별 소득 없이 또 3년이 흘렀어요. 조금 남아있던 여비도 바닥이 난 지 오래되었고 그나마 하인이 벌어오는 하루 품삯으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갔고 잠자는 것은 여러 해 동안 여관 주인과의 의리를 내세워 외상으로 잘 수 있었지만 의복은 얻어 입을 수 없는 처지라서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면목도 없고 노잣돈 마련도 어려워 내려갈 수도 없는 처지였지요. 진퇴양난이 따로 없었습니다. 누각에 올랐는데 누가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이 되어 헤어나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병조 판서를 다시 만나 사정을 더해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병조 판서는 무슨 사정인지 명함조차도 받질 않으니 그나마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소문에 병조 판서 아버지 동지공이 8순이 넘었지만 기력이 왕성하여 뒤 사랑채에 거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생은 국리 끝에 동지공을 교제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대감댁의 문턱은 높고도 높았습니다. 하인들이 엄하게 대문을 지키고 있었으며 쉽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김생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어요.
대문 안의 뜰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번개같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빈 행랑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간신히 동지공이 있는 사랑채를 알아냈습니다. 촛불 켜진 방 안은 밝은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적막했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때는 삼경이라 달빛은 마당을 반쯤 비추고 있었어요. 김생은 깊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엎드려 살폈습니다. 얼굴이 번드르르한 백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서 마당과 계단 사이를 서성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김생은 그가 동지공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벼랑간 뛰쳐나가 노인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려 엎드렸습니다. 노인은 갑작스럽게 김생을 맞닥뜨리자 화들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하는 놈이냐? 무슨 까닭으로 이곳까지 들어왔느냐? 필시 도둑이 틀림없구나.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병조판서 대감을 만나러 왔지만 뵙지를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서성이다가 동지공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혹시 동지공께 제 사정을 말씀드리면 병조판서 대감께 연이라도 닿을까,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담을 넘어왔습니다. 사랑채에서 늘 적적했던 동지공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서 사는 누구인지 말이라도 들어보자꾸나. 그러자 김생은 자신을 소개했지요. 소인은 전라도 사는 김생이라 하옵니다. 일찍이 무과 초시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해 적은 녹봉마저도 받지 못하고 한양을 오가느라 재물만 탕진하였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고향을 등지고 부모 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노잣돈을 마련할 길조차 없어 객점에서 빌어먹고 있으니 그 어렵고 고달픈 사연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 되었구먼. 그래, 그 고초가 어련하겠는가. 동지공이 김생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자 김생은 신이 나서 이참에 병조판서에게 말이라도 넣어줄까 싶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병조판서 대감이 자리에 오르신 뒤로 공정하고 바른 원칙을 세워 누명을 써서 억울하거나 오래도록 벼슬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소인도 일단 사정이라도 하소연해 보려 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병조판서 대감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않으니 뵙고 말씀드릴 방도가 없어 사정이 절박한지라 1000번 죽어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감히 월담을 하게 되어 어르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죄를 지었나이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직 명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대의 노력이 가상하네. 하지만 지금은 밤이 깊어 아들을 만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으니 나를 따라오게나. 노인은 김생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전부터 잠이 없어 밤을 보내기가 무척 어려워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혼자 무료하게 뒷마당을 거닐다가 뜻밖의 김생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김생의 내력과 가문에 관해 물어보았고 한바탕 이야기가 끝나자 자신이 준비해두었던 술과 안주를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왔고 김생은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물러나려 말했어요. 소인이 종종 와서 모시고 이야기라도 하고 싶지만 출입이 무척 어려워 제 마음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지요. 왜 벌써 나가려 하는가? 나는 후미진 뒷방에 있는지라 하루 종일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적막함을 견디기 어렵다네. 이곳에 작은 방 하나가 더 있으니 그대는 여기에 며칠 머물면서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내 아들을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보고 가는 게 어떠한가? 김생은 속으로는 매우 기뻤지만 짐짓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감의 호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나 제가 혹여 폐를 끼칠까 두렵사옵니다. 폐라니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병조판서도 이 늙은이의 무료함을 달래준 사람이라면 자네의 어려움을 들어줄지 또 누가 알겠는가?
김생은 못 이기는 척하며 그날부터 그곳에서 노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기도 하고 밤낮으로 대감 옆에 붙어서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였답니다. 김생은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가 마치 오랜 방황 끝에 안식처를 찾은 듯한 기쁨과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편안하고 노인을 즐겁게 하는데 몰두했습니다. 노인은 그동안 적적하고 적막했던 사랑채의 생동감이 감도는 것 같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생에게 이것저것 물어도 보았습니다. 자네는 한양과 지방 각지를 분주하게 다녔으니 빛이 겪은 일도 많고 보고 들은 것도 많을 테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래서 김생은 자기가 묵과에 급제하고 나서 벼슬을 얻고자 논밭을 팔아 한양에 와서 있었던 일 등을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리고 도중에 시신 세구를 묻어주고 처녀를 구해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듣고 기쁨에 찬 얼굴빛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그를 가상히 여기며 기특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웬일인지 아침 저녁 음식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병조 판서가 올라왔습니다. 노인이 김생을 불러 병조 판서를 만나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병조 판서도 얘기를 전해 듣고 시신을 묻어준 일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요사이 내가 몸이 좀 불편해 손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까닭에 명함을 받지 못했다네. 자네도 나를 만나러 왔다가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가길 반복했으니 참으로 불안했겠구려. 그대는 초면이어도 구면과 다름없으니 이제부터는 편한 차림으로 나를 만나게나. 그리고 하인에게 김생이 갈아입을 의복을 준비해주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대접해주라고 이르렀습니다. 김생은 갑작스러운 호의에 황송해서 감히 그럴 수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는지라 말로만 사양하고 노인과 함께 사랑채에서 며칠 더 지내게 되었어요. 며칠 뒤 노인이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게나. 아무 영문도 모르는 김생은 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동원을 지나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걸어가서는 몇 번 돌아서 어느 방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김생은 노인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당황하여 궁금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종이 문을 열고 말했어요. 주인마님이 나오십니다. 김생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뒤로 멈칫멈칫 물러나려 하니 노인이 말했어요. 놀라지 말고 편안히 앉아 있게나. 김생은 몹시 당황하였고 피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습니다. 성대하게 단장한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김생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김생은 더욱더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얼떨결에 담내로 맞절을 했을 뿐 감히 눈을 올려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어요. 대인께서는 소녀를 모르시겠나요? 대인은 갑진년 전라도 모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그때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었고 소녀의 몸도 거둘 수 있었으니 그 깊은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조급하여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대인의 거주지와 성함을 미리 알아두지 못한 것이지요. 자나 깨나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지만 계신 곳과 성함을 알 수 없어 보은의 방도를 찾지 못하여 은혜를 저버린 허물이 참으로 컸습니다. 다행히도 하늘의 신령님들이 소인의 뜻을 가상히 여겨 보답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녀의 간절한 소원이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김생은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인은 바로 영남 외갓집으로 데려다 주었던 바로 그 처녀였던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부인을 쳐다보니 그때 느꼈던 자태가 학처럼 고상한 것이 단아하고 인자한 부인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병조 판서는 아내를 잃고 몇 해가 지난 뒤 영남에서 아내를 맡게 되었는데 바로 그 처녀였지요. 처녀가 시집을 오고 나서 시댁 식구들에게 늘 그 일을 이야기했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보답할 길이 없음을 매번 안타까워했던 것이었답니다. 동지공과 병조판서는 그 이야기를 익히 듣고 의로운 의기에 감탄하던 차에 김생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인이 은혜를 입은 그 사람과 이야기가 똑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인에게 전하고는 자리를 마련하여 절을 하고 은인을 대접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부인은 물론 동지공과 병조판서까지 더 지극히 김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살고 있음을 노인에게 말한지라 김생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부인은 담장 사이로 두고 집 한 채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김생에게 호남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와 옆집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노비도 마련해 주었어요. 김생은 갑자기 일어난 모든 일에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가족과 함께 살게 되어 그동안 불효를 저지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고생만 시킨 처자식을 잘 보살필 수 있게 되어 이제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조판서의 재량으로 벼슬도 내려주었습니다. 병조판서는 조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김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김생을 추천하니 고속 승진을 하여 벼슬이 종산품에 해당하는 아장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그 보답을 받게 마련입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는 순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미래의 행복과 은혜로 되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언제나 좋은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